어머님께서 또 열쇠 둔 곳을 깜빡하셨나요? 아버님께서 갑자기 손주들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하셨고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지 하는 가벼운 건망증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게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의 신호는 아닐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혹시 이게 치매는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치매가 의심될 때 반드시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4가지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딱딱한 설명서가 아닙니다. 혼란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피하며 가장 소중한 가족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명확한 행동 계획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결정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는 심장병처럼 단 하나의 특정 질병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치매는 기억력, 사고력 등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모든 증상들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알츠하이머병이지만 이 외에도 여러 종류의 치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깨야 할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심각한 기억력 상실이나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상태가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는 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누구나 조금 느려지고 깜빡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치매는 뇌를 파괴하는 병적인 과정, 즉 질병입니다. 첫 의심이 들었을 때 가족들은 종종 이 현실을 부정하려 합니다. 아버지는 그냥 피곤하실 뿐이야. 어머니는 원래부터 덜렁거리셨잖아. 이 두려움과 현실 부정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진단과 도움에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관찰 및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르신의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는 것보다 훨씬 진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감정을 배제한 객관적인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은 예의상 또는 걱정 때문에 다 괜찮다고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구체적이고 기록된 관찰 내용만이 의사가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 특별한 수첩이나 일지를 마련해 주십시오. 휴대전화 메모 기능을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일지에는 여러분의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오로지 사실만을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보세요. 5월 20일, 어머니께서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고 오전에 3번 물으셨다. 수년 동안 직접 하셨던 아파트 관리비, 온라인 결제를 하지 못하셨다. 저녁에는 옆집 사람이 자기 슬리퍼를 훔쳐갔다고 비난하셨다. 몇 주에 걸쳐 기록된 이러한 내용은 전문의에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막연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객관적인 자료로 바꾸어 줍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기억력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잠시 잊었다가 5분 뒤에 다시 찾는 일. 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최근 일에 대한 체계적인 망각입니다. 어르신께서 50년 전 결혼식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말씀하시면서도 불과 1시간 전에 따님이나 자녀분이 전화했다는 사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대답을 들으실 때마다 진심으로 놀라는 모습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마치 뇌가
새로운 파일 저장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단기 기억력에 생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방금 보신 영화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오전에 했던 약속 자체를 잊어버리시는 경우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들을 정확히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단순히 잊었다가 아니라 수요일에 병원에 가기로 하루 종일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그 약속 자체를 잊어버렸다. 이 경우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지저하의 위험한 경고 신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셔야 할 부분은 계획을 세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증상은 정말 알아차리기 힘든데요. 왜냐하면 단순히 피곤하거나 혹은 집중력이 없다고 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이전에 아무 문제 없이 해내던 일들에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예는 익숙한 요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해야 할 순서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재료를 헷갈려 하고 심지어는 혼란스러워서 하던 일을 중간에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징후는 바로 재정 관리입니다. 만약 평소에 꼼꼼하게 청구서를 처리하던 분이셨는데 이제 와서 기한이 지난 고지서를 발견한다든지 혹은 이 금액이 왜 나왔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는 더 간단한 일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볼 목록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수년간 다녔던 병원까지 가는 길을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 등입니다. 쉽게 말해 뇌가 논리적인 순서를 만들고 계획을 따라가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꼭 일지에 기록해 주세요. 예를 들면 수프를 끓이려다가 채소를 찬물에 넣고 가스레인지를 켜는 것을 잊었다. 와 같이 자세히 적어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진압력 상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 잠깐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증상은 훨씬 더 깊고 심각합니다. 익숙하게 다니던 동네 길이나 심지어 자기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계절 감각을 잃어서 날씨에 맞지 않는 옷을 입기도 하죠. 예를 들어 한여름인 7월의 두꺼운 겨울 털모자를 쓰려고 한다든지 말입니다. 밤낮을 헷갈려서 저녁 10시에 아침 식사를 하겠다고 고집할 수도 있고 은퇴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출근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뇌가 현재의 순간과 주변 환경을 연결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깁니다. 마치 현실에서 뚝 떨어져 나온 것처럼요. 설정이 자꾸만 엉키는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옆집에 있는 빵집에 갔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을 못 찾아 헤맸다. 이웃이 데려다 주었다. 또는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는데 지금이 아침이라고 확신했다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예시들은 의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기억력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기분과 행동의 변화입니다. 사실 가족들은 기억력 저하보다도 이러한 행동 변화를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평생 동안 사람들과 잘 어울리던 분이 갑자기 말수가 줄고 모든 것에 무관심하며 예전에 좋아했던 일에도 흥미를 잃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래 조용하고 온순했던 분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의심이 많아지거나 불안해하고 때로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비난하거나 자신을 독살하려 한다거나 집에서 내쫓으려고 한다고 오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 변화는 흔히들 말하는 나이 들면서 성격이 못돼졌다고 단순히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의 유기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 전두엽 부분에 손상이 생기면 억제력이 약해져서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거침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꼭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너무나 아끼던 손자에게 이유 없이 소리를 질렀다. 또는 우리가 돈을 훔치려 한다며 돈을 책 속에 숨기기 시작했다. 같은 기록 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변덕이나 짜증이 아니라 질병의 중요한 증상입니다. 첫 번째 단계를 마무리하면서 관찰 일지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록의 목적은 단순히 불평만 적어 놓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담은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매번 기록할 때는 간단한 구조를 사용하세요. 바로 날짜와 시간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가족이 보인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 마지막으로 그 후의 반응까지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월 22일 오후 4시 가족 앨범을 보고 있었다. 사진 속 친동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옆집 아주머니라고 불렀다. 제가 고쳐주자 화를 내면서 당신이 다 헷갈리는 거다라고 말했다. 너무 끔찍했어요. 또는 정말 심하게 행동했어요. 같은 판단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셔야 합니다. 오직 사실만을 기록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첫째, 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일정한 패턴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이 일지는 의사에게는 정말 값진 자료입니다. 전문가가 실 5분 진료 시간에 수개월 걸릴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돕기 때문입니다. 이 관찰 일지는 초기 단계에서 보호자님이 가진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마 감정적으로는 가장 힘든 부분이 될 거예요. 바로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지켜본 바를 정리했고 이제 여러분의 염려가 더 커지셨을 겁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가족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전문의를 찾아가시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마음 상해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거부하시는 겁니다. 어르신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의사를 두려워합니다. 혹시 무서운 진단을 들을까봐 혹은 나약하게 보이거나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하십니다. 엄마, 기억력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신경과에 가봐야 해요. 와 같은 직설적인 접근 방식은 거의 확실히 실패합니다. 이런 말은 마치 비난하는 것처럼 들려서 상대방의 분노나 완강한 거부만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최대한의 사랑과 인내심,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이 대화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고 돕고 싶어 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대화는 싸우는 중이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즉흥적으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계획하셔야 합니다. 성공의 열쇠는 바로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로 급하게 서두르거나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혹은 두 분 모두 피곤하고 짜증나 있을 때 이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아주 평온한 순간을 고르세요. 가령 주말에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할 때처럼 말입니다. 대화하는 분위기는 가족분께 최대한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도록 조성해야 합니다. 대립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맞은편이 아니라 옆에 나란히 앉으세요. 손을 잡고 눈을 맞추세요. 당신의 비언어적인 표현은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와 지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상대방이 가장 신뢰하는 가족 구성원이 이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딸과는 관계가 서먹하시더라도 아들을 매우 좋아하신다면
아들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세요. 이처럼 적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의 절반은 이룬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이 순간이 충분히 무르익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여기 황금률이 있습니다. 바로 칩하나 전달법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실수나 단점을 지적하는 대신 여러분의 감정과 걱정, 그리고 경험을 먼저 이야기하세요. 엄마는 왜 자꾸 잊어버리고 헷갈리세요? 대신에 이렇게 말씀드려보세요. 엄마, 제가 요즘 엄마 건강 때문에 너무 걱정돼요. 엄마가 전보다 일 처리하시는 게 힘들어 보이셔서 혹시 건강에 무리가 가시는 건 아닐까 염려가 됩니다. 구체적이지만 너무 무섭지 않은 중립적인 사실을 언급하세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엄마, 지난주에 머리가 많이 아프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이게 혹시 혈압이나 혈관 문제와 관련이 있을까봐 제가 걱정이 돼요. 제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도록 그냥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만 받아보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대화하면 상대방이 불안해할 수 있는 기억력 문제 대신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혈압, 혈관, 일반적인 건강 상태 같은 좀 더 편안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주제로 초점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식탁에서 병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병원 방문을 약속하는 것뿐입니다. 아마 거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저항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가장 흔한 반응은 부인하는 겁니다. 나 멀쩡해. 괜히 없는 말 지어내지 마. 당신이나 병원 가봐. 같은 말들이죠. 이때 절대로 논쟁하거나 당신의 말이 맞다고 따지거나 그동안 메모해둔 기록을 들이밀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만 더 악화될 뿐입니다. 당신의 전략은 부드럽게 동의하면서도 끈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 당신이 지금 괜찮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는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마음 편해질 수 있게 나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같이 가줘요. 때로는 주변 사람의 권위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옆집 김 선생님도 어지럽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간단한 비타민 처방받고는 훨씬 좋아졌대요. 우리도 그냥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봅시다. 만약 상대방이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억지로 밀어붙이지 마세요. 대화를 잠시 미루고 며칠 뒤에 다른 접근 방식으로 다시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몇 번의 시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당신의 인내심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비장의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이제 마음을 정하셨군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의사에게 가야 할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시죠. 가장 올바르고 쉬운 첫걸음은 바로 동네의 가정의학과나 일반 내과 의사를 찾아뵙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환자분 본인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과에 간다는 말이 정신건강의학과에 간다는 말보다 훨씬 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실력 있는 일반인은 기본적인 진찰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들을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먼저 처방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치매 증상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다른 건강 상태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일반인은 의료 세계의 길잡이 역할, 그러니까 여러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필요하다면 그 다음 단계로 확실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처음부터 무턱대고 복잡한 전문의를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치의 진료를 받고 나면 아마도 신경과나 정신과 전문의에게 가보시라고 권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정신과라는 말에 미리 겁먹지 마세요. 치매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이 분야 전문의들이 가장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뇌졸중 후유증처럼 뇌의 구조적인 손상 부분을 주로 다루는 반면 정신과나 심리치료 의사들은 인지 능력 저하나 행동 변화 같은 부분에 더 전문성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노인병 전문의 혹은 노인정신과 의사를 찾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노인 문제에 특화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전문가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사를 선택할 때는 다른 분들의 후기와 더불어 특히 인지장애 관련 경험이 풍부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으러 가실 때는 보호자나 가까운 분과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환자에게 큰 힘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관찰 기록을 토대로 객관적인 정보를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병원 진료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은 보호자님의 책임입니다. 그냥 가서 의사 선생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주시기를 바랄 수는 없겠죠. 반드시 충분히 준비하고 진료실에 가셔야 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적어두신 관찰 일지를 꼭 챙기십시오. 둘째, 현재 환자분이 복용하고 계시는 모든 약, 비타민,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의 전체 목록과 복용량을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어떤 약들은 인지기능에 영향을 주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의사 선생님께 궁금한 점을 미리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적어두세요. 막상 진료실에 들어가면 긴장해서 묻고 싶었던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질문은 예를 들어 어떤 검사를 더 받아봐야 하나요? 이것이 정말 치매인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일 수도 있나요? 앞으로의 예후, 즉 예상되는 경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님의 이러한 철저한 준비는 의료진에게 환자분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치매가 아닌 다른 질병을 먼저 배제하는 것입니다. 치매처럼 증상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치료해서 회복할 수 있는 상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 혈액검사, 즉 피검사를 권유하실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아보려고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비타민 B7이나 엽산이 부족한지 결핍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영양소가 부족해도 심각한 인지 기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검사도 필수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흔히 몸이 둔화되고 기억력 문제를 동반합니다. 또 하나의 매우 흔한 원인은 바로 우울증입니다. 어르신들의 우울증은 눈물이나 직접적인 하소연 없이 무기력함이나 인지 기능 저하로 나타나는 비전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방광이나 요로 감염 같은 감염 역시 배제해야 합니다. 고령 환자분들의 경우 단순한 감염만으로도 갑작스러운 정신착란이나 의식 혼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치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희망이 됩니다. 이 가능성이 여러분이 검진을 받으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줄 것입니다. 치매를 진단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바로 진단이 나오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우선 의사 선생님과의 면담이 있습니다.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님과도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한 신경심리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께 시계를 그려보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몇 가지 단어를 따라 말하거나 오늘 날짜를 여쭤보기도 하며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 손상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진단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 치매와 비슷한 다른 질환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기기 검사를 진행합니다. 가장 흔하게 뇌 MRI나 CT 촬영을 권유받으실 겁니다. 이러한 촬영을 통해서 뇌의 위축이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뇌졸중의 흔적이나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종양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충분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을 서두르게 하거나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진단이야말로 올바른 치료 방법과 앞으로의 도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4번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진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호자들이 처음 느끼는 감정은 아마도 엄청난 충격, 절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이 감정들을 충분히 느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오래 갇혀 계셔선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단 확정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롭고 힘들지만 충분히 우리가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삶의 단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확실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싸워야 할 이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막연한 추측 속에서 사는 것보다 이 확실성을 가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시점부터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계획과 대응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의 삶의 질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고 동시에 여러분 자신의 체력과 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지원 및 도움의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판단, 실용주의, 냉철함,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내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작을 서두를수록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법적 및 재정적인 문제들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산 관리를 맡기고 법적인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 즉 위임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기존의 유언장을 확인하고 업데이트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치료비나 간병 비용을 원활하게 지불할 수 있도록 은행 계좌 접근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주제는 매우 민감하므로 최대한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버지, 우리 모두 인생이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만약을 대비해서 나중에 불필요한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미리 서류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죠. 이런 문제들을 나중에라고 미루게 되면 막상 그분이 서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큰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을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며 가족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치매가 진행될수록 환자분에게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하고 위험해집니다. 보호자님께서는 집 환경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바닥에 깔린 불필요한 카펫이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전선들을 깨끗이 치워주십시오.
화장실과 욕실에는 안전을 위해 보조 손잡이, 즉 안전 손잡이를 꼭 설치하십시오. 세제 같은 생활 화학용품, 날카로운 칼, 성냥과 같은 위험한 물건들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 두셔야 합니다. 가스레인지의 경우 안전을 위해 가스 자동 잠금 장치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아예 전기레인지,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 끄세요, 문 잠그세요처럼 간단한 메모나 안내 문구도 환자분께는 큰 도움이 됩니다. 생활을 단순화하세요. 당장 필요한 옷만 눈에 띄게 두시고 버튼이 너무 많아 복잡한 가전제품은 환자분에게 혼란만 줄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안전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환자분이 밖으로 나가 길을 잃을 위험이 있다면 안에서는 열 수 없는 잠금 장치를 현관문에 설치하거나 GPS 추적기를 활용해 보세요. 이것은 환자분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안전을 위한 사랑의 돌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 이 긴 돌봄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 바로 돌봄을 맡으신 여러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짧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이 긴 여정에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중간에 지쳐 쓰러지면 결국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게 됩니다. 돌봄을 맡은 사람이 겪는 소진 증후군은 실제로 존재하며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 모든 짐을 혼자서 짊어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의무와 역할을 나누십시오. 친구나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절대 망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어떤 국가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들이 여러분 같은 가정을 돕고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돌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들과 고민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여러분의 취미, 휴식, 친구들과의 대화 등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만약 정말로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심리 상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오랫동안 그리고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상실감 대신 남아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봅시다. 맞습니다. 치매는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그분의 인격, 감정, 그리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까지 빼앗아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단순히 돌보는 것을 넘어 최대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제 할 수 없는 일보다 아직 할 수 있는 능력에 집중해 주세요. 만약 그분이 음악을 좋아하셨다면 예전에 즐겨 들으시던 노래를 틀어드리세요. 음악적 기억은 가장 오래 남아 있습니다. 정원 가꾸는 것을 좋아하셨다면 꽃에 물을 주거나 씨앗을 분류하는 것 같은 간단한 일을 부탁해 보세요. 촉각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담요, 털실 뭉치 등 만졌을 때 기분 좋은 것들을 손에 쥐어드리세요. 함께 옛날 사진들을 보는 것은 장기 기억을 자극합니다. 혹시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도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손길은 그분을 현실과 연결해주고 사랑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매개체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분은 여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입니다. 단지 지금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뿐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야기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4가지 단계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사실을 모으기 위해 일기를 쓰시거나 기록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대화를 준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확한 병명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종합적인 진단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이자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잘 돌보면서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벅찬 일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함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상황을 통제하게 됩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황에 휩쓸리는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능동적이고 배려심 있는 조력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 중요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유용한 자료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나만 혼자가 아니다 라는 위로와 공감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